여기 기사를 보면은 정세균 축의금으로 받은 3억, 세금은 빵원, 증여세 따져보니 뭐 이런 기사가 있어. 오늘은 금전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있는 금전 거래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뭐 축의금으로 받은 돈, 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받은 돈, 또는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누가 내느냐, 뭐 이런 부분들. 또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너무도 복잡한 셈법이 될 것이야. 그래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가족 간의 증여는 합법적인 무상증여로 본다라는 거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 결혼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 부부간의 생활비. 부부간에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입출금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증여 금액을 초과를 한다거나 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활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간에는 저런 경우도 있었어. 그 생활비를 증여한 경우도 증여세를 내라라고 했는데, 부부간에 생활비 계좌 이체 한 거를 현금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폭탄을 때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증여세를 맞지 않으려면 남편 카드를 가지고 생활비를 사용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 왜냐면은 우리가 가족 카드를 만들어서 결제 하나로 하는 거, 이것도 허용되는데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가지고 단순히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우리 제일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의 교육비를 대는 경우야.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해줘야 되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조부모 같은 경우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했던 교육비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었어.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얼마만큼이 허용되고 안 되느냐, 이런 거를 명확하게 따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 자, 이거 뭐 과거에 정치인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 기사를 보면은 정세균 축의금으로 받은 3억, 세금은 빵원, 증여세 따져보니 뭐 이런 기사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이게 두 자녀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부모에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녀가 나에게 들어온 돈입니다라고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너한테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 자녀한테 들어온 거냐, 아니면 부모에게 들어온 거냐, 이거를 일일이 따지기도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또한 사회 통념상 금액이 너무 크다면 뭐 하지만 부모나 그 자식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를 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 외에 가족 간의 전세 계약 같은 경우도 금전 거래로 보는 경우가 생겨. 근데 가족 간의 전세 계약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되면 돼.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임차권 설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지불한 거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지. 또 하나 경우가 이런 게 있어. 아들이 전세를 얻거나 집을 구입하려고 해. 근데 지금은 전세 자금에 대해서만큼은 진짜로 증여를 했냐 안 했냐 명확히 따지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집을 구입할 때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차용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남아야 돼. 이때 가족 간의 대출을 과연 얼마까지 해줘도 되느냐라는 거야. 실제로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를 지불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4.6%, 그러니까 연간 4.6%를 지불을 하면 이걸 적정한 이자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중에 이자율을 보면 4.6%는
조금은 과하지. 뭐 이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4.6%가 아닌 경우는 다 증여로 볼 것이냐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 한도를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까지는 허용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1년 이자를 4.6%로 해보면 460만 원이 돼. 그러면 1,000만 원 이내로 들어오게 되지. 그럼 만약에 2억을 빌려줬다고 치자. 2억을 빌려주면 연간 이자가 920만 원이야. 그러면 이 920만 원도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미만 안에 들어오지. 그러면 최고 금액을 따져보면 2.1억까지 했다고 치자. 그럼 2.1억이면 1년에 966만 원이야. 1,000만 원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 이자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야. 그 허용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거는 적정하게 차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2.1억 미만으로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없어도 그거는 무상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 무조건 차용증만 쓰면 되느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돼. 국세청이 만약에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거라고 판단을 하면 이 자체를 허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확정 일자를 받거나 또는 공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차용증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되게 중요해. 그 내용에는 차용증에 채무 변제 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 채무 변제 조건이라는 것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 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서 언제까지 변제한다고 하든지 이런 시기들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 4.6% 거기에서 1,000만 원 이내 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 외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라든지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그래서 계약이 위반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의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당국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또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때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주는 경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어.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으로 다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이 되는 기록들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바로 통보를 하게 돼 있어. 그 보고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떤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증여나 상속의 근거를 찾을 때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게 돼. 그러면 이 경우는 꼭 가족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은행에다 입금했다 이거야. 그럼 그 기록은 내가 어디에서 그 1,000만 원이 났을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타인 간의 거래를 할 때도 은행 계좌 간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현금으로서 거래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서로 거래를 해야 되고 그 1,000만 원 이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지점이 다르더라도 동일 은행에 동일 날짜라면 그거는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들까지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예전처럼 아무한테나 돈을 주고받고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전세금 빌려주고 뭐 아니면 집 마련해주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더 명확해져야 되고 타인 간의 거래에서 마저도 이런 거래를 할 때 세무당국이 쳐다보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돼. 그래, 예를 들면 상속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제 10년의 금전 거래 기록을 다 뒤지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어디서 돈을 인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줬던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록들마저도 세무당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그 금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그거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이렇게 보고 상속세를 물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어떤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